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수사권을 떼내겠다는 얘기에 검찰의 집단 반발 수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검찰총장은 그리 되면 나는 일할 의미가 없다. 자리에 연연하지 않겠다는 말로 검사장 회의를 열었고 국회에선 한쪽은 검찰의 정치 개입이다. 또 한쪽은 대선 불복이냐는 말이 나왔습니다. 이 문제 어떻게 될지까지 담아서 오늘 뉴스데스크에서 잠시 후에 중점적으로 짚어보겠습니다. 자, 그럼 우선 저희가 오늘 단독으로 취재한 내용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윤석열 정부의 초대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죠. 정호영 경북대 병원장이 경북 구미에 자신이 농사를 짓지 않는 농지 세 필지를 보유하고 있는 걸로 확인됐습니다. 정 후보자는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문중 땅이고 농사는 친척에게 맡겼다고 했는데 농지법을 위반한 게 아닌지 의혹이입니다. 취재가 계속되자 정 후보자는 일부 논은 팔겠다고 밝혔습니다. 박윤수 기자의 단독 보도, 대구 MBC 양관희 기자가 함께 취재했습니다. 경북 구미시 도계면에 있는 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 소유의 논입니다. 1,500제곱미터 면적으로 정 후보자는 지난 98년 2월 이 땅을 1,600여만 원에 매입했습니다. 농지법상 농지는 농사를 짓는 사람이 소유하는 것이 원칙으로 농지를 구입하려면 영농 계획 등을 밝히고 농지 취득 자격 증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 타인에게 경작을 맡기려면 농어촌 공사에 계약서를 쓰고 위탁을 해야 합니다. 하지만 정 후보자는 MBC 취재진에게 별도의 위탁 절차 없이 20년 넘게 인근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다고 했습니다. 저희는 잘 몰라요. 한테 물어봐야 알아. 그렇구나. 자기 집안인 거야. 아는 사람이라 그러는데. 정 후보자는 인근 산동읍에 3천여 제곱미터의 논과 밭, 두 필지도 보유하고 있습니다. 지난 87년 구입한 땅으로 정 후보자는 2020년 재산신고 당시 이 땅의 가격을 6억여 원에 신고했습니다. 이 땅 역시 정 후보자는 친척에게 농사를 맡겼습니다. 농지법상 소작은 금지돼 있는데 실제 경작을 하고 있는 후보자의 친척은 정 후보자에게 매년 수확의 일부를 보내줬다고 말했습니다. 쌀도 쌀. 쌀로? 예. 얼마나 주세요? 뭐 쌀을? 쌀 한 2가마 되지. 4가마. 네, 별도할 때 한 번씩. 정 후보자는 MBC와의 통화에서 두 곳 모두 문중의 부탁을 받고 구입한 땅이고 구입 당시 외과의사로 한창 바쁘던 시절이어서 서류나 절차는 정확히 알지 못한다고 해명했습니다. 주말 농장 이런 것도 아니신 거죠? 아닙니다. 저는 거기 위치도 모릅니다, 사실은. 또 자신이 실제 농사를 짓지 않은 것은 인정하면서도 형편이 어려웠던 친척들이 요청해 어쩔 수 없이 떠안은 땅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외과의사 바쁘잖아요. 신경 쓸 겨를이 있었겠습니까? 어르신이 오셔가지고. 농지법 위반 의혹에 대해선 청문회에서 성실히 해명하겠다고 밝힌 정 후보자는 MBC의 취재가 계속되자 98년 구입한 도계면 땅은 친척에게 되팔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박윤수입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도 과거 언론 기고문과 사회이사 경력 등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자로 거론됐던 이태규 국민의당 의원은 오늘 돌연 인수위원직에서 사퇴하겠다고 밝히는 등 인선을 둘러싼 잡음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어서 구민지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창양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후보자의 인터넷 블로그입니다. 지난 2008년 개설한 이 블로그에 이 후보자는 그동안 민주당 정부를 비판하는 글들을 다수 올렸던 걸로 알려졌는데 최근 블로그 글을 통째로 삭제했습니다. 앞서 이 후보자는 지난 2010년 조선일보에 국가가 개인의 출산 선택에 개입해야 한다. 또 출산 기피 행위에 부담금을 도입하는 게 정책 대안이 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칼럼을 실은 사실이 알려지며 논란이 됐습니다. 저출산에 대해서 새로운 시각이 있을 수 있다는 그런 내용을 소개한 거고요. 이론적으로는 가능하지만 현실적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는 것을 제가 분명히 칼럼에 명기를 했습니다. 블로그 글 삭제는 이 같은 논란이 또 불거지는 걸 차단하려는 의도로 보입니다. 지난 2009년부터 최근까지 TCK와 SK하이닉스, LG 디스플레이의 사회이사로 일하며 7억 8천만 원의 보수를 받은 것을 놓고도 이해충돌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LG 디스플레이의 경우 인수위 경제분과 간사로 위촉된 뒤 사회이사로 재선임됐는데 이 후보자는 퇴임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자세한 건 청문회에서 이야기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행정안전부 장관 후보로 유력하게 거론돼 온 국민의당 이태규 의원이 오늘 입각 의사가 전혀 없다고 밝히며 기획조정분과 인수위원직도 사퇴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두고 초대 내각 인선에서 안철수계 인사들이 배제된 데 대한 반발이라는 해석과 함께 양측의 공동정부 구상에도 차질을 빚는 것 아니냐는 우려도 제기됐습니다. 하지만 장제원 당선인 비서실장은 두 사람 간 신뢰에는 전혀 변함이 없다고 선을 그으며 다만 행안부 장관의 정치인을 배제하는 건 이야기가 이미 돼 이 의원을 다른 곳에 발탁하는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구민지입니다. 다주택자들이 집을 사고 팔 때 세금을 무겁게 매기는 양도세 중과 제도. 인수위는 문재인 정부에서 대표적으로 실패한 부동산 정책으로 꼽으며 당장 세 부담을 완화해야 한다고 촉구했는데요. 정부가 오늘 할 거면 새 정부에서 하라며 거부했습니다. 부동산 시장의 진단과 해법을 두고도 청와대와 인수위의 시각차는 컸습니다. 엄진 기자가 보도합니다. 다주택자들에 대해 집을 사고 팔 때 주택수에 따라 최고 세율을 75%까지 매기도록 한 양도세 중과제도. 문재인 정부 들어 부동산 가격이 들썩이자 2017년 파리 대책에서 대폭 강화한 겁니다. 윤석열 당선인은 후보 시절부터 양도세 중과를 실패한 정책으로 규정하며 완화를 약속했습니다.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 적용을 최대 2년간 한시적으로 배제해서 이 물량들이 시장에 나올 수 있도록. 이후 인수위는 당장 시장에 매물이 나오는 게 급한 상황이라 취임 시까지 기다릴 수 없다며 현 정부부터 세 부담을 완화하라고 촉구했습니다. 4월 중 조속히 발표하고 발표일 다음 날 양도분부터 적용되도록 소득세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하지만 고심을 거듭하던 기재부는 최종 불가 방침을 밝혔습니다. 부동산 정책은 일관성 있게 추진돼야 하고 임기도 중 정책을 바꾸는 건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는 설명이 뒤따랐습니다. 문재인 대통령도 청와대 회의에서 윤석열 정부의 부동산 대수술 예고에 대해 강한 우려를 표했습니다. 어렵게 안정세를 찾아가던 부동산 시장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전반적인 규제 완화는 매우 신중을 기해야 할 것입니다. 인수위는 그렇다면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유예는 새 정부가 들어서자마자 하겠다며 한 발 물러섰습니다. 하지만 안철수 인수위원장은 부동산 폭등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인데 새 정부가 출범한 뒤 세금이 바로 떨어지지 않으면 새 정부 탓을 할 거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부동산 폭등과 세금 폭탄은 명백히 현 정부의 잘못이지만 그것을 새 정부가 출범하자마자 당장 바로잡기는 힘듭니다. 안 위원장은 또 경제는 엉망이고 나라는 빚더미인 게 현 정부에게 물려받은 성적표라며 각을 세웠지만 청와대는 임기 안에 부동산 정책 원칙을 바꾸는 일은 없을 거라고 못 박았습니다. MBC 뉴스 엄지인입니다. 네, 세금 문제를 포함해서 새 정부의 가장 큰 숙제 중 하나가 부동산 정책입니다. 그동안은 새 정부가 부동산 규제를 대폭 풀 거라는 전망이 우세했고 인수위에서 실제 나오는 말들도 그랬습니다. 그런데 이 방향이 조금 달라지는 분위기입니다. 고은성 기자와 함께 짚어보겠습니다. 자, 고 기자. 네. 새 정부 장관 인선 어제 했는데 가장 눈에 띄는 게 국토부 장관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원희룡 후보자 오늘 첫 출근했죠? 네, 윤석열 당선자의 선택은 정치인이었습니다. 네. 원희룡 국토부 장관 후보자가 오늘 청문회 준비를 위해서 첫 출근을 했는데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네. 너무나 어려운 일이기 때문에 시험대이자 독배가 될 수 있을 것이다. 네, 그만큼 어려운 자리라는 뜻이겠죠. 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말이 또 있었습니다. 인수위는 그동안 재건축 규제나 대출 규제, 세금을 대폭 풀어줄 거라고 예고를 했었잖아요. 그런데 오늘 아침 말은 완전히 달랐습니다. 한번 들어보시죠. 네. 지나친 규제 완화, 잘못된 가격 신호로 갈 수 있는 그러한 규제 완화 공급은 윤석열 정부의 미래의 청사진 쪽에서는 없다. 자, 규제 함부로 풀지 않겠다 이런 뜻으로 들리네요. 네, 그렇습니다. 그런 분위기를 읽을 수 있는 발언은 또 있었습니다. 임대차 3법에 대해서도 인수위는 그동안 대단히 부정적이었는데요. 여기에 대한 태도도 달라졌습니다. 들어보시죠. 네. 일방적으로 약자가 피해를 당하고 있는 것에 대해서 보호장치를 주기 위한 좋은 의도로 마련된 법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임대차 3법도 폐지가 아니라 보완 쪽으로 가나 보군요. 이게 왜 이렇게 달라진 걸까요? 네, 이제 규제를 잘못 건드렸다가 또 집값이 튈지 모른다는 이 부담감이 작용한 것으로 보입니다. 집값은 작년 말부터 하향세였습니다. 2월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1000건도 안 됐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인데요. 팔겠다는 사람은 많은데 정작 사려는 사람은 지금 없는 상태인 거죠. 네. 대출이 어려워지고 금리도 계속 오르고 있으니까 빚내서 집 사겠다는 사람이 별로 없는 겁니다. 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조금 달라졌습니다. 10주째 하락하던 서울 집값이 지난주에 보합으로 돌아섰고요. 특히 서울 강남구는 아주 조금이지만 상승했습니다. 새 정부가 재건축 규제를 풀 거라는 기대 심리가 커지면서 강남 재건축 호가가 계속 올라가는 상황인 거죠. 네. 물론 거래량이 거의 없어서 집값이 다시 오른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요. 이런 분위기가 인수위에 상당한 부담을 준 것으로 보입니다. 규제 완화를 외쳤지만 막상 선거를 이기고 마주한 현실은 만만치 않았던 것 같습니다. 네, 고은상 기자 잘 들었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오늘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9만 900여 명, 하루 전보다 거의 절반 수준으로 뚝 떨어졌고요. 10만 명 밑으로 내려간 건 50일 만입니다. 검사 건수가 줄어드는 주말 영향을 감안해도 예상보다 감소 속도가 빠른데요. 이번 주에 방역당국이 야외에서 마스크 벗는 것까지 허용할지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이강진 기자입니다. 지난해 말 하루 최대 4,400여 명까지 방문했던 서울 강남구 보건소 선별진료소. 지난달 중순부터 방문자가 절반 아래로 줄었습니다. PCR 검사소 맞은편 신속항원검사소도 코로나19 후유증 안심상담 클리닉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렇게 안으로 들어오면 자가검사 키트 대신 코로나 완치 이후 생긴 증상을 적는 설문지를 받게 됩니다. 전국 선별진료소와 임시선별검사소의 신속항원검사가 중단됐기 때문인데 오미크론 이후를 내다본 조치이기도 합니다. 앓은 인구의 한 10% 이상은 장기, 롱 코비드를 앓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또 지금부터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신규 확진자 수가 줄면서 방역당국은 오늘부터 민간 중심으로 검사 체계를 전환했습니다. 의심 증상으로 신속항원 검사를 받으려면 동네 병의원을 찾아야 합니다. 보건소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 등 우선순위 대상자만 PCR 검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동안 일상회복에 발목을 잡아왔던 위중증 사망자도 감소세에 접어들면서 방역 완화 수준에도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방역당국이 야외 마스크 착용 해제도 검토 중이라고 밝힌 가운데 격리 지침 등에 혼란을 줄 수 있는 감염병 등급 조정을 제외하고는 전폭적인 수준의 완화가 이뤄질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직 인수위는 거리 두기 완화에 앞서 고위험 시설에 대한 관리 대책과 확진된 직장인들을 위한 유급휴가 사용 보장 등 선행 조치를 마련할 것을 주문했습니다. MBC 뉴스 이강진입니다. 코로나로 인한 중국 상하이 봉쇄가 오늘로 보름째입니다. 상하이엔 우리 교민 3만 5천여 명이 있습니다. 집안에 갇혀 사는 것만도 힘든데 냉장고가 텅 비었고 아기 먹일 분유조차 없어서 애를 태운다고 합니다. 교민 한 분이 저희와 화상 인터뷰를 했는데요. 안전을 고려해서 이분 얼굴은 드러내지 않은 상태로 진행됐습니다. 베이징에서 이혜인 특파원입니다. 오늘 오전 상하이 교민이 보내온 냉장고 영상. 작은 김치 한 통과 계란, 우동, 그리고 야채만 조금 남은 게 전부입니다. 봉쇄가 열흘을 넘기면서 미리 사놓은 식자재가 바닥을 드러낸 겁니다. 중국 당국의 구호품은 반은 버려야 했습니다. 원활하지 않기 때문에 심각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봉쇄된 상태에서 정부로부터 받았던 식자재가 총 3번을 받게 되었는데 대부분 다 소량이 들어있었던 상태였었고요. 그 상품들이 일부는 썩어가지고 먹지 못할 정도 상태로 받았었습니다. 상추와 고추장이 전부인 비빔밥, 라면 한 그릇, 끼니마다 먹는 음식도 줄였습니다. 식자재는 개별 구매가 불가능해 매일 온라인 공동구매에 매달리지만 성공하는 건 하늘의 별 따기. 기저귀와 분유는 아예 구하지 못합니다. 이웃에 빌려서 쓸 수 있는 사람들은 빌려서 공유해서 나눠서 쓰고 있고 그렇지 못하신 분들은 과거에 저희 어머니 세대가 했던 것처럼 기저귀 빨아서 임시방편으로 쓰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현관 문 밖에 나갈 수 있을 때는 코로나 검사를 받으라는 호출이 올 때뿐입니다. 봉쇄가 시작된 이후 코로나 검사만 15번. 오늘부터는 오전과 오후 하루 2번 검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새벽에 4시 반부터 사람들을 깨워가지고 일부 아파트 단지들은 그렇게 핵산 검사를 시작했고 제가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는 밤 12시까지 야간에 심야에 핵산 검사를 받았습니다. 봉쇄에 따른 스트레스로 우울증을 앓던 사람이 건물에서 투신했다는 얘기가 떠돌고 봉쇄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진다는 소식도 계속해서 들립니다. 처음에는 베란다 주민들끼리 청각대들고 항의를 하다가 감정이 격해지면서 서로가 동요되다 보니까 아마 1층으로 무단으로 밀고 나온 것 같아요. 혹시라도 감염돼서 열악한 환경의 격리시설에 가야 하는 것은 아닌지 이 또한 걱정입니다. 네, 지금 격리시설이 되게 열악하다는 말도 있어요. 폐쇄공포증과 또 격리시설에서 감금돼서 지내다가 다른 질병이 옮을까 봐에 대한 불안감이 굉장히 상당히 심합니다. 교민들은 봉쇄가 언제까지 계속될지 알 수 없다는 게 가장 힘든 점이라고 했습니다. 요동치는 민심에 대한 통제는 계속 가능할지 중국의 제로 코로나 정책이 진정한 시험대에 올랐습니다. 베이징에서 MBC 뉴스 이혜인입니다. 장기화되고 있는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은 새로운 국면을 맞으면서 다시 긴장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러시아군이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전력을 집중하고 있는데 우크라이나도 거점 도시를 사수하기 위해서 병력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폴란드에서 전쟁 상황 취재하고 있는 김건휘 기자를 연결해 보겠습니다. 자, 김 기자, 전쟁이 잠깐 이 소강 상태처럼 보였는데 다시 이어질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전쟁의 이막이 곧 시작될 거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화면에 주황색 구름이 하늘을 덮는 게 보이실 텐데요. 러시아군이 독성 질산 가스탱크를 폭파시켰다면서 오늘 우크라이나 당국이 공개한 영상입니다. 반면 러시아는 질산 탱크를 터뜨린 건 퇴각하는 우크라이나군이었다고 반박하고 있습니다. 하늘이 이렇게 물든 지역은 우크라이나 동부 돈바스 지역인데 곧 이 지역에서 양국의 결전을 예고하는 상징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자, 러시아군이 다시 공격을 하기 위해서 군대를 재정비하고 있다는 분석이 그동안 있었는데 이제 전열 정비를 맞춰가고 있다는 거네요. 네, 최근 위성 사진에 러시아 장갑차 대포 같은 걸 실은 병력이 이동하는 게 포착됐는데 우크라이나 동남부 지역에 화력을 집중하려는 러시아의 전략으로 보입니다. 이 지역 전쟁이 치열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이 지역 전세에 따라서 양국 간의 향후 협상에서 누가 주도권을 쥘 수 있느냐가 달려있기 때문입니다. 러시아는 동남부 지역과 흑해 연안까지 점령하기 위해 총공세를 펼칠 것이고 우크라이나 역시 강력히 사수하겠다는 의지를 보이면서 서방을 상대로 적극적인 무기 지원 요청을 하고 있습니다. Російські війська перейдуть до ще більш масштабних дій на сході нашої держави, можуть використовувати проти нас ще. 다음 달 9일 2차 대전 전승기념일 전에 전쟁을 끝내기 위해 러시아의 공세가 강력할 것이다. 탱크, 전차 같은 게 본격적으로 격돌하는 재래전 양상의 전쟁이 될 거란 전망이 있습니다. 제가 있는 곳은 우크라이나에서 전쟁을 피해 도망온 난민 10,000명 정도가 살고 있는 수용시설 앞입니다. 이미 전쟁으로 팔다리가 절단된 난민들도 만날 수 있었습니다. 폴란드 바르샤바에서 MBC 뉴스 김건희입니다. 자,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오늘 우리 국회에서 화상 연설을 통해서 전쟁의 참상을 전하면서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막을 수 있도록 한국이 무기를 지원해달라고 호소했는데요. 하지만 우리 정부는 일단 무기 대신에 인도주의적인 물자를 추가로 지원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정동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각국 의회 중 24번째로 우리 국회에서 연설하게 된 젤렌스키 대통령. 15분가량 진행된 화상연설 대부분을 처참하게 파괴된 우크라이나의 참상을 전하는 데 할애했습니다. 수많은 우크라이나 도시들이 러시아의 공격을 받고 있습니다. 러시아는 우크라이나 도시들을 저토화시키려고 합니다. 무너지고 부서져 폐허로 변한 도심 건물. 숨이 멎어가는 아기의 모습이 담긴 영상을 공개하기도 했습니다. 미국 의회에선 9.11 테러를, 영국 의회에서 2차 대전의 역사를 상기시키며 호응을 이끌었던 젤렌스키는 한국도 6.25 전쟁을 국제사회의 도움으로 이겨낸 경험이 있다고 호소했습니다. 특히 러시아를 막을 수 있게 군사 장비를 지원해달라며 한국에 무기 지원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탱크, 배, 미사일을 막을 수 있는 여러 가지 군사 장비가 한국에 있습니다. 러시아에 맞설 수 있도록 대한민국에서 도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앞서 우크라이나 국방장관도 지난 8일 서욱 국방장관과의 통화에서 항공기나 헬기 격추용 지대공 미사일 지원을 요청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살상용 무기 지원은 어렵다는 당초 우리 정부의 입장을 거듭 전달했다고 국방부는 밝혔습니다. 우리의 안보 상황과 군의 군사대비 태세 영향성 등을 고려해서 우크라이나에 대한 살상용 무기 체계 지원은 제한된다는. 대신 무기가 아닌 군수물자를 추가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현재 인도적 차원의 물자 지원을 준비 중이며 앞서 지원한 것보다 더 큰 규모가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앞서 우리 정부는 지난달 무기를 제외한 10억 원 상당의 군수물자와 의약품 등 20여 가지 물품을 지원한 바 있습니다. MBC 뉴스 정동훈입니다. 자, 오늘은 북한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공식 집권을 한 지 꼭 10년째가 되는 날인데요. 대형 초상화 아래 경축 대회가 열렸고 김일성, 김정일의 역사를 기리던 박물관에는 김정은 위원장의 전시실까지 따로 마련이 됐습니다. 자, 이제 할아버지, 아버지랑 같은 반열로 개인 우상화를 완성해가고 있는 모습인데 이게 어떤 의미인지 곽승규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평양에서 열린 김정은 국무위원장 집권 10년 중앙보고대회. 김 위원장의 대형 초상화가 무대 한가운데 큼지막하게 자리 잡았습니다. 오직 김 위원장의 얼굴 하나만 돋보이는 무대 구성에서 보듯 이날 행사는 철저히 김정은을 위해 꾸려졌습니다. 김정은은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지만 참석자들은 그를 향한 찬양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10년이 되었습니다. 참으로 위대한 연대, 자부할 만한 역사가 흘렀습니다. 김일성과 김정일을 북한의 건설자로 기리는 조선혁명박물관에도 김정은 집권 기만을 다룬 별도의 전시관이 마련됐습니다. 핵개발 친필 명령서 등 김정은의 치적을 강조하며 할아버지, 아버지와 같은 반열에 올리려는 움직임입니다. 김정은의 사진이 가운데 크게 박힌 기념 우표와 노동신문의 이딴 축하 기사까지 집중됐습니다. 생일을 국경일로 지정하는 마지막 단계만 빼고는 집권 10년을 맞아 김정은 개인 우상화가 거의 완성된 겁니다. 북한은 이러한 행사들을 통해 김정은 위원장 지도체제의 공고함을 가시하고 내부적으로 체제 결속을 강화해 나가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오는 15일 김일성 생일 110주년을 맞아 대규모 군중대회 준비가 위성 사진으로 포착된 가운데 핵실험 등 고강도의 도발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미국도 F-35C 등 함재기 80여 대를 갖춘 항공모함 링컨호를 이번 주 동해 공해상에 진입시켜 훈련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미 항모의 동해 진입은 4년 5개월 만의 일로 북한에 강력한 경고 메시지를 보내는 의도로 보입니다. MBC 뉴스 곽승규입니다. 자, 방탄소년단의 멤버 B는 생일이 12월 30일인데요. 현재 만으로 26살이죠. 그렇다면 내년 1월 1일이 되면 어떻게 될까요? 생일이 지났으니까 일단 만 나이는 27살이 되겠죠. 하지만 한국식 나이로는 생일이 지난 지 이틀밖에 안 된 건데도 29살이 됩니다. 또 현재 연도에서 출생 연도를 빼서 연나이라는 것도 있죠. 군대 입소 기준 같은 데 쓰이는데 B의 연나이는 이런 경우에 28살이 됩니다. 한 사람을 두고 나이가 3개나 되는 건데요. 이 때문에 그동안 사회적, 법적 혼란까지 빚어지기도 했는데 대통령직 인수위원회가 앞으로는 나이를 만 나이 하나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김민찬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유학생이자 유튜버로 활동 중인 2002년생 황세빈 씨. 우리 나이로 올해 21살인데 만 나이를 묻자 한참을 고민합니다. 만으로 하면 몇 살인지 기억나세요? 만으로 하면 19살. 외국에선 19살, 일부 법에선 20살, 친구들 사이에선 21살. 그때그때 달라지는 나이에 본인도 외국 친구들도 헷갈립니다. 다른 나라들은 다 만 나이로 하는데 우리나라만 이제 2살? 한두 살 정도 이렇게 많게 적용이 되니까.
아예 외국 친구들을 만나면 복잡한 설명이 불편해 나이 대신 태어난 연도를 말하기도 합니다. 아, 나 몇 년도에 태어났어 이렇게 왜 말하다 그렇게 말씀하세요? 제가 만 나이를 이렇게 헷갈려서 잘못 말할 수도 있고 좀 어색하다 보니까. 실제 살아온 시간을 반영하는 만 나이, 병역법이나 청소년법에서 쓰는 연나이, 태어나자마자 1살이 되는 한국식 나이까지 그저 서로 헛갈려서 불편한 정도가 아니라 일선 행정에선 큰 혼선을 빚기도 합니다. 정부에서 밝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권장하지 않는 나이는 30살 미만. 그런데 접종 현장에선 만 나이인지 한국 나이인지를 두고 우왕좌왕한 겁니다. 서류 같은 거 작성할 때 만 나이로 적어도 되는 건가? 아니면 한국 나이로 적어야 되나? 이게 애매할 때가 많으니까. 대통령직 인수위는 이런 행정 혼선과 법적인 분쟁 소지를 줄이기 위해 만 나이로 통일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습니다. 일상생활에서 정착되면 특정 연령을 기준으로 법령이 적용되거나 행정 의료 서비스가 제공될 때 국민들의 혼란이 최소화되고 내년까지 민법과 행정기본법을 고치겠다는 방침인데 민주당도 지난해 6월 비슷한 취지의 법안을 낸 만큼 국회 통과는 어렵지 않을 전망입니다. MBC 뉴스 김민찬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첫 지역 순회 일정으로 대구 경북 지역을 방문했습니다. 당선인 측은 당선이 되고 나서 다시 찾겠다고 한 약속을 지키기 위한 거라고 했는데 지방선거를 앞두고 보수층의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거라는 해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내일은 박근혜 전 대통령을 만날 예정인데요. 임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 후 한 달여 만에 첫 지역 순회에 나선 윤석열 당선인. 첫 방문지로 경북 안동의 재래시장을 찾아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의연하게 지지해 주신 덕분에 오늘 이렇게 여러분을 뵙게 됐습니다. 제가 여러분 실망시키지 않고 윤 당선인은 안동의 유림들을 만나선 안동의 아들, 경북의 아들로 생각해달라며 지지에 감사를 표했고 유림들로부터 자신의 이름을 딴 족자를 선물 받았습니다. 윤 당선인은 이어 경북 상주의 풍물시장과 구미의 국가산업단지 등을 둘러보며 지원도 약속했습니다. 좋은 기업들이 들어와서 이 지역의 경제가 더 활성화될 수 있도록 저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당선인 측은 당선 후 다시 찾겠다는 선거 때의 약속을 지키고 대국민 업무 보고 차원이라고 설명했지만 지방선거를 50여일 앞둔 시점에서 TK 방문을 통해 보수층 지지 기반을 다지기 위한 행보란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한 달여 앞으로 다가온 대통령 취임식 준비도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취임식 준비위원회는 오늘 다시 대한민국, 새로운 국민의 나라를 취임식 슬로건으로 공개했습니다. 갑론을박이 오갔던 방탄소년단의 취임식 공연에 대해서는 초청하지 않는 것으로 최종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습니다. 이름 없는 무명 스타들이 함께하는 진정한 국민 화합이 되는 내실 행사를 해야 된다는 기조가. 윤 당선인은 내일 대구 달성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저를 방문해 박 전 대통령을 면담합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에 대한 구원을 풀어낼 수 있을지 관심인데 당선인 측은 국민 통합과 화합 차원의 만남이라고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박 전 대통령의 취임식 참석 여부에 대해선 내일 대구 회동 결과에 달려있다고 설명했습니다. MBC 뉴스 임현주입니다. 소수 의견 시간입니다. 가습기 살균제 참사가 발생한 지 11년이 지났지만 피해자의 94%가 아직도 기업으로부터 배상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지원을 위해 마련된 조정안마저도 기업들의 반대로 무산될 위기에 놓였는데요. 11년 동안 고통받아온 피해자들은 또다시 기약 없는 기다림을 이어가게 됐습니다. 이유경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학생용 교육 프로그램을 만들던 김태종 씨. 김 씨의 일상은 지난 2008년 이후 멈췄습니다. 14년 전 아내가 만성 폐쇄성 폐질환으로 쓰러진 겁니다. 성가대에서도 소프라노 파트를 맡고 왜 이 사람이 멀쩡했던 사람이 왜
폐가 이렇게 망가졌나. 2007년 구입한 이마트 가습기 살균제에 아내가 노출된 지 1년여 만이었습니다. 입원비에 간병비, 의료용품 비용 등 천문학적 치료비가 들었지만 2017년 가습기 살균제 피해구제법이 통과되기 전까진 김 씨가 모두 감당했습니다. 폐결핵 이력이 있어 인과관계 증명이 부족하다며 기업의 배상은 물론 정부 지원도 받지 못했던 겁니다. 아내는 결국 2020년 숨졌습니다. 한 2억 가까이 있었는데 집사람 사망하면서 이제 부주를 조금 받고 하다 보니까 지금도 한 5천만 원 정도 있습니다. 김 씨처럼 가습기 살균제 사태 초기에 기업 배상을 받지 못한 피해자는 7,027명. 전체 피해자의 94%에 달합니다. 가습기 살균제 피해 조정위원회 활동 5개월 만에 11년 만에 조정안이 나왔습니다. 피해자 유족에겐 2억에서 4억 원, 가장 심각한 피해자 15명에겐 연령에 따라 최대 5억 원 지급을 권고하는 내용입니다. 정신적 피해에 대한 보상이나 11년간 지연된 보상금에 대한 이자는 빠졌고 다수 피해자들의 경우는 향후 병원비와 간병비만 책정됐습니다. 그런데 이마저도 무산될 처지입니다. 9개 기업 가운데 가장 많은 보상액을 내야 할 옥시와 애경이 거부했기 때문입니다. 옥시 측은 조정 기준이 합리적이지 않고 기업 간 분담 비율이 불공정하다 했고 애경 측은 자신들이 제시한 의견이 최종 조정안에 전혀 반영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조정위는 이들 기업에 유감을 나타냈습니다. 조정의 불성립을 판단하기보다는 마지막까지 조정의 성립을 위한 노력을 다해 보기로 하였습니다. 조정안이 최종적으로 불발되면 피해자들이 배상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험난한 개별 민사소송 외에는 없습니다. MBC 뉴스 이유경입니다. 자, 오늘 전국적으로 초여름 더위가 이어지면서 반소매 차림도 어색하지 않은 하루였죠. 어제는 동해안의 낮 최고 기온이 31도를 넘었는데 4월 초 기준으로 111년 만에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봄꽃을 다 즐기기도 전에 관광객들은 여름 스포츠를 즐기러 바다를 찾았습니다. 이하라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모터보트가 파란 바다 위를 시원하게 내달립니다. 낙하산에 매달려 바다 위를 나는 이들도 벌써 등장했습니다. 여름을 방불케 하는 이례적인 봄더위. 선글라스 끼고 백사장에 앉아있는 모습이 전혀 어색하지 않습니다. 막상 나와보니까 날씨도 많이 더워져가지고 지금 올해 반팔 처음 입었거든요. 갑자기 찾아온 여름 날씨에 시원한 음료를 찾는 손님도 급격히 늘었습니다. 갑자기 날씨가 더워지니까 그 사람들이 아이스를 너무 많이 찾으셔서 그래서 급한 대로 막 나가서 이제 얼음도 공수해 오기도 좀 하고. 강원도 강릉 지역의 어제 낮 최고 기온은 무려 31.3도. 1911년 관측을 시작한 이후 4월 초 기온으로는 가장 높았습니다. 삼척과 동해 지역의 낮 최고 기온도 30도를 웃돌았고 태백과 평창 등 산지도 25도를 넘기며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산을 타고 넘어오면서 따뜻하고 건조한 바람의 영향을 받아 기온이 오르는 팬 현상으로 영동 지역에 일주일째 건조주의보가 내려져 있는 가운데 내일부터 모레까지 비가 예보되면서 지난 주말 동해안에 내려졌던 대형 산불주의보는 해제됐습니다. 하지만 5mm 내외로 비의 양이 많지 않아 대기 건조를 해소하기에는 역부족입니다. 약한 강수대가 지나가고 나면 다음 주부터 다시 건조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산불 등 화재 예방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MBC 뉴스 이하라입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더불어민주당의 이른바 검수완박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거취를 걸고 배수진을 쳤습니다. 전국 검찰청장들은 회의를 열고 국회가 검수완박을 성급히 추진하지 말고 형사제도 전반을 개선할 특별위원회를 설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신재웅 기자가 보도합니다. 김호수 검찰총장이 검수완박 법안을 막는데 총장직을 걸겠다며 배수진을 쳤습니다. 검찰 수사 기능이 폐지된다면 검찰총장으로서 직무를 수행할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겁니다. 저는 직에 연연하지 않겠습니다. 어떠한 책임도 마다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 정권에서 요직을 지내며 검찰개혁에 협조해왔다는 내부 비판을 의식한 듯 책임감을 느낀다고도 몸을 낮췄습니다. 직을 건다는 총장의 일성으로 시작된 전국 지검장 회의.
지검장들은 점심 식사를 도시락으로 해결하며 7시간 넘게 검수완박 추진에 대한 반대 입장과 논리를 거듭 확인했습니다. 그러면서 국회가 특별위원회를 설치해 수사권뿐 아니라 형사제도 전반을 천천히 논의해달라고 요구했습니다. 충분한 논의와 구체적 대안도 없이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법안이 성급히 추진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시간 끌기 아니냐는 지적에 대해선 검수완박이 충분한 논의 없이 성급히 추진돼선 안 된다는 공감대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례적으로 지검장 회의에 검찰총장의 모두 발언을 촬영하도록 공개했고 회의를 마친 뒤엔 브리핑까지 자청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의원총회를 하루 앞두고 전면적인 여론전에 나선 모양새입니다. 각 지방 검찰청장들도 자리에 연연하지 않는 건 김호수 총장과 똑같다면서 집단 사의 가능성도 내비쳤습니다. 지난달 김호수 총장이 정권이 바뀌어도 임기를 지키겠다고 밝히자 여권 지지자들이 대검 주변에 줄지어 세워놨던 응원 화환들은 오늘 거취 발언이 알려진 뒤 모두 철거돼 흔적만 남았습니다. MBC 뉴스 신재용입니다. 조직적으로 결사 저지에 나선 검찰은 자신들의 권한을 지키기 위한 게 아니라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될 걸 우려하는 거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수사 역량은 떨어지고 혼란만 가중돼서 범죄자들이 판치기 더 좋아질 거란 건데 국회 설득에 앞서 집단 행동으로 먼저 압박하는 검찰의 전례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손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월 대구의 한 경찰서는 자동차를 사겠다며 대출을 받아 잠적했던 사기범을 붙잡아 검찰에 넘겼습니다. 검찰은 명의를 빌려준 공범이 있어 조직적인 사기가 의심된다며 경찰에 추가 수사를 요구했습니다. 하지만 경찰은 인력이 부족하다며 난색을 표했고 추가 수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보안 수사조차 못하게 된다면 경찰의 부실 수사는 영영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게 검찰의 주장입니다. 경찰도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거 아니에요? 국민들에게 저는 엄청난 피해가 갈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검찰이 직접 수사해온 부패, 경제, 공직자 등 6대 분야는 경찰 수사 역량이 부족하다고도 지적합니다. 경찰의 수사 기록만으로 재판에서 유죄를 받아내야 하는데 금융범죄 등 내용이 복잡한 사건에서 그게 가능하겠냐고도 반문합니다. 결국 국민들이 피해를 보게 된다는 건데 시간을 두고 준비하면 해결될 문제라는 반론도 나옵니다. 수사권 조정 이후 검찰의 보안 수사 요구가 3배나 늘면서 사건 처리가 늦어지긴 했지만 제도가 자리 잡는 과정이라는 겁니다. 또 경찰은 이미 반부패나 금융범죄를 다룰 전문 수사대를 지방마다 설치한 상태입니다. 4년간 또 경험하다 보면 그런 이제 수사의 전문성과 노하우가 쌓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 지금의 이런 수사 분야도 경찰이 잘 해내갈 것으로 기대할 수 있습니다. 국회 입법 과정에서 유독 검찰만 집단 행동으로 여론전에 나섰다는 전례는 이번에도 반복됐습니다. 공정성을 다루는 것이 제1이죠. 이미 행동하고 그 뒤에 그냥 양념으로 공정성을 논하는 그런 차원의 문제가 아닙니다. 검찰도 이를 의식한 듯 잇따른 지도부 회의와 공개 성명들이 집단 행동이 아니라면서 적당한 의견 개진은 필요하다는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MBC 뉴스 손구민입니다. 국회에선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크게 부딪혔습니다. 민주당은 검찰이 행동대장 노릇을 한다며 검찰 개혁의 필요성을 거듭 강조한 반면 국민의힘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며 대선 불복이라고 맞섰습니다. 내일 민주당 의원총회가 분수령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남효정 기자가 보도합니다. 민주당과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첫 상견례. 서로 허리를 굽혀 90도 인사는 했지만 말 속엔 날이 서 있었습니다. 다 아시다시피 여의도의 여당은 민주당입니다. 우리가 도와드릴 것은 확실히 도와드리겠다. 그러나 안 된다는 것은 분명히 안 되는 것이다. 당장 검찰 수사권 분리에 집단적으로 반발하는 검찰을 향해 민주당은 검찰이 윤석열 당선인의 행동대장이냐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공화국 만들기에 검찰이 행동대장을 자임하는 것은 아닌지 심각하게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반면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검수완박 법안은
이재명 비리 방탄법이며 대선 결과에 불복하는 거라고 비판했습니다. 결국은 문재인 정권의 실세들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려는 의도가 거기에 담겨 있다. 대선 결과에 대한 불복이 거기에 또 담겨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민주당 의원들은 검찰개혁의 필요성에는 모두 동의하지만 구체적인 방식과 입법 시기를 두고는 의견이 여전히 분분합니다. 검찰에 기소권만 남기더라도 6대 범죄 수사를 경찰에 맡길지 따로 중수청을 만들지 등을 두고 고민하고 있습니다. 또 지방선거를 코앞에 둔 지금 시점에 관련 법안을 강행 처리하는 게 공감을 얻을 수 있을지 안에서도 쓴소리가 나왔습니다. 추진 초기 많은 국민들의 지지를 받았던 우리의 검찰개혁은 점점 국민들의 공감을 잃어갔습니다. 그 결과 우리 윤석열 검찰총장은 한 달 전 대한민국 대통령으로 선출됐습니다. 민주당의 검찰 수사권 분리 추진에 윤석열 당선인은 침묵을 지키는 가운데 인수위는 사법체계 근간을 흔드는 중차대한 상황을 민주당이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우려가 크다며 국회 상황을 엄중히 바라보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은 내일 의원총회에서 검찰개혁과 정치, 언론개혁에 대한 입법안과 시기를 결정합니다. 임기 말 여야의 극한 대치로 이어질지 분수령이 될 걸로 보입니다. MBC 뉴스 남효정입니다.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산불이 이틀째 꺼지지 않고 있습니다. 건조한 날씨에 바람이 강하게 불어서 진화를 해도 불길이 다시 살아나 불 끄는데 애를 먹고 있습니다. 현장 연결하겠습니다. 자, 허주희 기자, 현재 상황 전해주십시오. 네, 강원도 양구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이 28시간째 이어지고 있습니다. 우선 현장에 바람이 초속 10m로 강하게 불고 있습니다. 바짝 마른 날씨에 불에 잘 타는 침엽수가 많아 꺼졌던 불길도 되살아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재 진화율은 75%에 머물고 있는데 오늘도 주부를 잡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날이 어두워지면서 헬기도 철수했습니다. 내일 해가 뜨면 다시 헬기를 투입할 계획이지만 오늘 아침처럼 연무가 심할 것으로 예상돼 헬기가 제대로 뜨지 못할 가능성도 있습니다. 오후에 남서풍 바람이 한 6m에서 최고 10m로 강해졌습니다. 강해진 바람 때문에 일부 진화를 했지만은 일부는 좀 확산된. 어제 낮 3시 40분쯤 시작된 산불은 바람을 따라 16km에 달하는 불길을 만들며 이곳저곳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산불이 지나간 면적은 축구장 1000개에 해당하는 759헥타르에 이릅니다. 산불 3단계를 발령한 산림당국은 야간 진화를 위해 특수진화대원과 공무원 등 788명을 투입했지만 여전히 바람이 강하게 불어 진화에 애를 먹고 있습니다. 경찰은 이번 산불이 소각통을 사용하지 않은 채 쓰레기를 태우다 불씨가 산으로 옮겨 붙은 것으로 보고 마을 주민 1명을 검거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30시간 가까이 불이 이어지고 있는 경북 군위 산불도 3단계로 격상됐습니다. 현재 축구장 330개 면적을 태우고 불길이 잦아들 줄 모르고 있습니다. 산림청은 지난 4일부터 하루 평균 10건의 산불이 발생하고 있다며 불씨 취급에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금까지 양구 산불 현장에서 MBC 뉴스 허주입니다. 계곡 살인 사건으로 공개 수배까지 됐지만 넉 달째 행방이 묘연한 이은혜와 조현수. 특히 아내 이 씨는 남편의 보험금을 노리고 살인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는 점에서 비슷한 사건이죠. 제2의 엄녀인, 제2의 고유정으로도 불리고 있는데요. 자, 이들의 범죄 심리와 특징 어떻게 봐야 할지 조재영 기자가 범죄 심리 전문가들에게 들어봤습니다. 내키지 않았지만 이은혜의 요구로 계곡에 따라가 다이빙을 했다가 목숨을 잃은 이은혜의 남편 윤모 씨. 전문가들은 이은혜가 결혼 직후부터 윤 씨를 심리적으로 완벽하게 지배하면서 자신의 통제 아래에 뒀을 거라고 분석합니다. 그 신혼집이라는 공간은 일종의 범죄 아지트 형태였어요. 처음 만남도 이은혜와 그의 패거리들이 윤 씨를 범죄 타겟팅해서 무엇인가를 했을 가능성이 아주 다분한 거죠. 흔히 가스라이팅이라고 부르는 심리적 지배 관계에서 가해자는 피해자의 주변 관계를 모조리 단절시키는 특징을 보입니다.
월급 다 저 사람에게 줬고요. 사회관계도 통제된 상태가 되었죠. 이 은혜가 아니라면 자기는 더 이상 자립할 수 없는. 이번 사건은 과거 보험금을 타내기 위해 남편들을 살해하고 가족의 눈을 멀게 한 이른바 엄여인, 그리고 전 남편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고유정 사건과 비교됩니다. 돈만 노리고 살인을 수차례 다양한 방법으로 기획했다는 점에서 이은혜도 반사회적 인격장애의 특징을 보인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하지만 붙잡아서 심리검사를 해본 것도 아니고 이은혜의 주범 여부도 분명하지 않은 만큼 사이코패스 단정은 이르다고 합니다. 엄여인 고유정 모두 단독 범행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은혜 사건 같은 경우는 아직 명확치 않아요. 조현수와 이은혜 둘 중에 누가 주범이고 누가 중범일까? 누가 더 주도적이었을까? 중요한 건 어려운 환경에서도 남을 돕겠다던 13살 소녀가 성장하면서 범죄를 반복하며 극단적 범행에 이르기까지 사회의 예방 체계가 작동하지 않았다는 점입니다. 우리 바늘 도둑이 소도둑이 된다고 잦은 그런 범죄들이 이제 누적이 되고 하면 범죄 중독 현상이 일어나는 거죠. 이은혜와 조현수의 행방에 대해서는 눈에 띄지 않기 위해 각각 도피하고 있을 거란 분석과 특정 조직의 도움을 받으며 은신하고 있을 거란 분석이 엇갈렸습니다. MBC 뉴스 조재영입니다. 6살 남자아이가 집에서 숨진 채 발견이 됐는데 부검을 해봤더니 제대로 먹지 못해서 아사를 한 것으로 추정된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경찰은 아이를 돌보지 않고 방치해 숨지게 한 혐의로 친모인 30대 여성을 구속해서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광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경찰차 2대가 경광등을 켜고 골목길을 지나갑니다. 6살 남자아이가 숨진 채 발견됐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집안에서 숨진 아동을 확인했습니다. 한 번도 엄마하고 손잡고 우리 가자고 그랬어요. 근데 요새는 안 오더라고. 그래서 나 이사 갔나 혼자 속으로는 한참 안 보이던데. 발견 당시 아이에게 특별한 외상은 없었지만 또래보다 몸무게가 적게 나가는 등 왜소해 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 부검 결과 굶어 죽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1차 소견이 나왔습니다. 아이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까지 친모는 보름 이상 집을 비운 채 아이를 방치했던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집 문에는 한 달 반 전인 지난 2월 24일 행정센터 보건복지팀이 상담을 하러 왔다가 만나지 못해 남겨놓은 안내문이 그대로 붙어 있고 그 뒤에는 전기가 끊어진다는 안내문도 남겨져 있습니다. 1층 우편함에도 10여 통이 넘는 고지서들이 쌓인 채 그대로 놓였습니다. 홀로 아이를 키워왔던 30대 친모는 경찰 조사에서 아이를 혼자 내버려뒀다며 혐의를 인정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숨진 아동은 장애가 있고 몸이 불편해 초등학교 입학을 1년 유예했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친모를 아동학대 치사 혐의로 구속하고 정확한 범행 동기를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CCTV 등을 토대로 숨진 아동을 얼마나 오랫동안 방치했는지 수사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광현입니다. 오늘 서울 강남 일대에서 배달 노동자가 교통사고로 숨지거나 다치는 사고가 잇따라 일어났습니다. 가장 바쁜 점심시간에 배달을 하다가 사고가 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렇게 잇따르는 배달 노동자 사고 막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김민영 기자가 사고 현장 취재했습니다. 오늘 낮 서울 교대역 앞. 신호등을 들이받은 승용차의 앞부분이 완전히 부서져 있습니다. 주변으로 파편이 튄 채 찌그러진 오토바이 옆에는 주인을 잃은 헬멧이 나뒹굽니다. 오늘 낮 1시쯤 60대 여성이 몰던 승용차가 신호등을 치면서 정차해 있던 오토바이를 들이받았습니다. 이 사고로 오토바이를 타고 있던 40대 배달 노동자가 병원으로 옮겨졌지만 목숨을 잃었습니다. 오토바이 저기 넘어져 있었고 그다음에 여기 차가 한 대 여기서 와서 반모에서 이만큼 쳐 들어가 있었어요. 정차 중이었던 오토바이는 사고 차량에 들이받쳐 사고 지점으로부터 5m 이상가량 떨어진 이곳까지 튕겨져 나갔습니다. 현장에선 차에 치인 오토바이의 파편이 튀면서 보행자 2명이 함께 다쳤지만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사고를 당한 배달 노동자는 여러 배달업체에 가입해 일을 해왔습니다. 당시 주문이 가장 많은 점심시간에 음식 배달을 하다가 사고를 당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각 서울 강남구 청담동에서도 남성 배달 노동자가 승용차에 치이는 사고가 일어났습니다. 배달 노동자는 중상을 입고 병원으로 옮겨져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지난달에만 4명의 배달 노동자가 사고로 목숨을 잃는 등
최근 들어 배달 노동자의 사망 사고가 잇따르고 있습니다. 코로나 이후 배달 수요가 늘면서 배달 노동자의 사고도 급증하고 있어 이들에 대한 안전 대책이 절실해 보입니다. MBC 뉴스 김민영입니다. 오늘 아침 서울 영등포구에 있는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나서 거주하던 남성 2명이 미처 대피를 하지 못하고 결국 숨졌습니다. 고시원에 거주하던 주민들은 연기가 마치 파도 치듯이 방 안으로 들어왔다면서 긴박했던 당시 상황을 전했습니다. 먼저 차현진 기자가 전해드리겠습니다. 건물 2층 고시원 창문에서 회색 연기가 끊임없이 뿜어져 나옵니다. 방화복을 입은 소방대원들이 줄을 맞춰 건물 안으로 들어갑니다. 아이 뭐 오는데 연기가 막 나더라고. 여기서 연기가 막 올라오더라고. 오늘 새벽 6시 반쯤 서울 영등포의 한 고시원에서 불이 났습니다. 소방당국은 화재 신고 10분 만에 동원 가능한 소방차 40여 대와 소방관 145명을 긴급 투입했습니다. 화재가 발생한 고시원 뒤쪽입니다. 제 옆에 보이는 것처럼 건물 외벽은 불에 타 그을렸고 미처 챙기지 못한 빨래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불은 건물 2층을 전부 태운 뒤 3시간여 만에 꺼졌고 미처 대피하지 못한 남성 2명이 결국 숨졌습니다. 불은 고시원 2층 26호에서 시작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구조대원들이 고시원 안에 진입했을 때 70대 남성 이모 씨는 자신이 거주하던 방 바로 앞에서 60대 남성 김모 씨는 휴게실에서 의식을 잃은 채 발견됐습니다. 나머지 고시원 입주자 16명은 잠도 깨기 전에 반바지와 민소매 옷만 걸친 채 긴박하게 빠져나왔습니다. 문을 약간 열어봤지 뭔가 하고 그랬더니만 뭐 연기가 무슨 뭐 파도 치듯이 그냥 확 들어오더라고. 그냥 기어 나온 거지. 경찰은 사망자 2명의 부검을 의뢰하고 화재로 손상된 고시원 내부 CCTV 영상을 복구할 예정입니다. 건물 외부 CCTV 확인 결과 고시원 밖에서 안으로 침입하는 적은 없었고 현장에선 이나물질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경찰은 내일 오전 소방당국과 합동 감식을 벌여 정확한 화재 원인을 밝힐 계획입니다. MBC 뉴스 차현진입니다. 오늘 불이 난 고시원은 별다른 소득이 없거나 일용직으로 생계를 이어가는 사람들이 주로 거주하는 곳이었는데요. 간이 스프링클러가 작동하긴 했지만 불길을 잡기에는 역부족이었습니다. 30개가 넘는 방이 빼곡하게 들어찬 미로 같은 복도에 연기가 가득 차면서 불길을 잡는 데도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이어서 지윤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고시원 면적은 200제곱미터 안팎의 작은 규모였지만 큰 불길을 잡는 데 40분 이상이 걸렸습니다. 스프링클러가 정상 작동했지만 역부족이었던 겁니다. 천장에선 10분 남짓 물이 쏟아진 뒤 멈췄지만 불길 확산을 막기엔 충분치 않았습니다. 2018년 종로 고시원 화재 이후 고시원의 스프링클러 설치가 의무화됐지만 지어진 지 40년도 더 지난 건물이어서 간이 스프링클러만 설치해도 됐던 겁니다. 화재가 확대가 돼서 열기가 많고 그 방수량으로는 화재 진압이 안 되기 때문에 10분만 작동이 됩니다. 고시원의 높은 밀집도도 여전히 문제였습니다. 4.5제곱미터 안팎의 좁은 방 32개가 밀집한 고시원에 가득 찬 연기가 잘 빠져나가지 않아 탈출도 화재 진화도 모두 어려웠습니다. 아니 여기 완전 복잡한 미로 형태예요. 여기저기 다 막혀 있고 꺾여 있고 이렇게 되니까. 화재 당시 소방발과 스프링클러는 정상 작동했는데요. 하지만 좁은 방이 다닥다닥 붙은 구조 때문에 열과 연기가 잘 빠지지 않았습니다. 고시원 거주자 가운데 절반 이상은 기초생활수급자였고 3분의 2 이상은 60대 이상 고령자였습니다. 숨진 2사람도 기초생활수급자로 월세 25만 원에서 27만 원을 내며 지냈습니다. 이들은 가족이 없거나 있어도 연락이 닿지 않는 상태에서 홀로 지내온 걸로 전해졌습니다. 없이 살다가 죽는 것도 억울한 거 아니야? 죽은 사람은 안타깝지 뭐. 구청 측은 희생자 가운데 1명은 연고도 마땅치 않다며 무연고 장례를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지윤수입니다. 새 대통령 집무실이 마련될 용산 국방부 청사. 최근 경찰이 청사 반경 100m 안에서는 집회와 시위를 금지했는데요. 법의 취지상 모호한 부분이 있는데도 경찰이 자의적으로 해석을 했다는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이동경 기자가 자세히 전해드리겠습니다.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
윤석열 당선인이 취임 뒤 업무를 볼 곳입니다. 실제 집무실이 들어서면 주변에서 각종 집회와 시위가 잇따를 것으로 예상되는데 경찰은 최근 청사 반경 100m 안에서의 집회 시위를 금지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되면 청사 맞은편 전쟁기념관 앞은 물론 삼각지 인근의 거리와 상가 밀집 지역 등에서 집회를 할 수 없게 됩니다. 현행법에는 대통령의 사적 생활 공간인 관저 앞에서의 집회와 시위는 금지하고 있지만 집무실에 관한 규정은 없습니다. 기존의 청와대에는 관저와 집무실이 함께 있어 논란이 될 게 없었는데 용산에는 집무실만 들어오게 된 상황. 새 대통령이 머물 한남동 공관도, 용산 집무실도 모두 반경 100m 내에서 집회가 금지되는 겁니다. 경찰은 법의 취지를 볼 때 관저와 집무실의 성격은 비슷하게 봐야 한다는 입장입니다. 관저에서 전화를 하고 지시하고 사람 불러서 얘기하는 거, 그것도 집무실 아니에요? 집무실과 관저를 법적 개념으로 구분하는 것은 실익이 없다는 거죠. 하지만 지난 2017년 서울행정법원은 대통령 관저는 국가가 마련한 대통령의 저택이라고 규정해 관저와 집무실을 구분했습니다. 대통령 집무실은 사실 업무를 보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관저와 동일시하는 것은 법문으로도 맞지 않고 법의 취지와도 맞지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경찰의 조치가 국민의 목소리를 듣겠다는 대통령 집무실 이전 취지와 맞지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시민단체들은 경찰이 법제처 유권 해석도 없이 결론을 내렸다며 행정소송을 예고했지만 최관호 서울경찰청장은 해당 법에 대한 1차 해석기관은 경찰청이나 문제가 없다며 그대로 강행할 뜻을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동경입니다. 대만 해상에서 실종된 한국인 선원들을 구조하려고 출동했다가 마라도 근처 해상에서 추락한 해양 경찰 헬기가 나흘 만에 인양됐습니다. 헬기에서 블랙박스도 수거를 했는데 사고 원인을 밝힐 열쇠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박주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마라도 해상에 추락한 해경 헬기가 침몰한 지 나흘 만에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지난 9일 1차 인양을 시도했다 실패한 해군은 오늘 오전 9시쯤 인양줄 연결 작업을 마친 뒤 조류의 속도가 느려지는 오후 1시 본격적인 인양에 돌입했습니다. 수심 57m 아래 위치한 헬기에 랜딩기어 4곳에 고장형 로프를 연결한 채 끌어올리기 시작했습니다. 해군 광양함 갑판에 설치된 크레인으로 선체를 끌어올리는 데는 1시간 정도 걸렸습니다. 인양 중 헬기 꼬리 부분이 떨어졌지만 블랙박스는 안전하게 확보했습니다. 헬기 동체는 해군 군함 위에 적재되었고 블랙박스를 수거할 예정에 있습니다. 해군은 일단 인양된 헬기를 부산 다대포의 해경 정비창으로 옮긴 뒤 날씨가 좋아지면 꼬리 부분을 추가 인양하기로 했습니다. 국토교통부 항공사고철도조사위원회는 헬기 동체와 블랙박스가 부산에 도착하는 대로 사고 분석에 나설 예정이며 제주시내병원에 치료 중인 기장 47살 최모 경감을 상대로도 당시 상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이번 사고로 순직한 해양경찰관 3명은 1계급 특진됐고 이들의 합동 연결식은 내일 오전 부산 강서 실내체육관에서 해양경찰청장으로 엄수됩니다. MBC 뉴스 박주연입니다. 본사 신재웅 기자가 단독으로 전해드린 공군 성폭력 사망 은폐 사건 보도가 제1회 대한민국 언론대상에서 대상 겸 방송부문 최우수상을 받았습니다. 한국신문방송편집인협회는 우리 언론의 갈 길을 제대로 보여준 수작으로 감춰진 진실을 밝히고 법과 제도의 개혁을 견인했다면서 수상 이유를 밝혔습니다. 미국 프로축구에서 나온 절묘한 코너킥입니다. 날카로운 궤적에 그대로 골이 됐네요. 오늘 밤 스포츠 뉴스였습니다. 갑자기 더워진 날씨에 몸이 적응하기 힘들진 않으셨는지요? 내일 중부지방은 그나마 고온 현상이 점차 꺾이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 26.6도까지 올라서 하루 만에 또 올 최고 기온을 기록했는데요. 내일은 20도로 구름이 해를 가리면서 오늘보다 7도가량 낮아지겠고 대구는 30도까지 올라서 남부지방은 오늘보다 더 더워지겠습니다. 내일 오후에는 경기 북부를 시작으로 저녁에는 서울 등 그 밖의 수도권과 강원도에서 비도 내립니다. 비의 양은
양은 5mm 안팎이 되겠고 곳에 따라 벼락이 치거나 돌풍이 불겠는데요. 수요일인 모레는 그 밖에 전국에서도 비가 내리겠습니다. 최근 산불이 자주 발생하고 있는데요. 비가 와도 건조함을 완전히 달래주기는 어렵겠습니다. 불조심하셔야겠습니다. 내일 아침 출근길 서해안 지방은 바다 안개가 매우 짙게 끼겠고요. 빗방울이 떨어지거나 이슬비도 내리겠습니다.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등으로 평년 기온을 크게 웃돌겠습니다. 낮 기온은 서울 20도, 강릉 26도로 오늘보다 낮겠고 대구는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수요일인 모레는 서울의 낮 기온 15도까지 떨어지는 등 전국의 더위가 가시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뉴스 마치겠습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